39쪽에 보면 링 다음에 피스톤 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 보니까 기관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줘야 한다. 또 요 그 피스톤 어셈블리를 하나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피스톤은 무슨 운동을 하죠? 직선 운동을 하죠. 대부분 이제 그 엔진이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직선 운동을 하는데, 그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줘야 우리가 자동차를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선 운동만 가지고는 자동차를 구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 운동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에 끼워져 있는 크랭크 축이 있습니다. 크랭크 축. 그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마찬가지로 이런 각도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이런 그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피스톤하고 커넥팅 로드를 연결해주는 이 부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피스톤 핀입니다. 이 피스톤 핀이 에 대해서 39쪽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피스톤 핀을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피스톤 핀의 고정 방법,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게 아마 문제를 출제하기가 쉬워서 그러는지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피스톤 핀을 고정을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이게 지금 이제 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될까요? 요 피스톤에서 핀이 아니고 이 부분만 핀이고, 요 부분은 피스톤 부분인데 피스톤 보스 부분이 되겠죠. 보스 부분. 그래서 고정 방법이 고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반부동식이 있고 전부동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는 40쪽이 되겠는데요. 반부동식. 우선 고정식부터 말씀드릴게요. 고정식은 어디다 고정을 하냐면, 피스톤 핀의 고정 방법. 첫 번째 고정식. 고정식은 어디다 고정할까요? 피스톤 보스에다 고정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들고 있는 이 핀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피스톤 보스에 고정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이건 이제 피스톤 핀이 움직이는데, 피스톤 핀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 다음에 나오는 커넥팅 로드의 그 소단부 쪽에 그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타입이 아니고 핀 자체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냐면 이 피스톤 보스에다가 딱 고정을 하고, 그럼 뭐가 움직일까요? 피스톤하고 핀은 한 살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살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커넥팅 로드의 이 소단부, 그 다음에 이건 대단부라고 하는데, 이 소단부 쪽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고정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반부동식이라고 그랬죠? 반부동식. 반부동식은 어디에 고정을 하냐? 반부동식은 커넥팅 로드 소단부에다가 고정을 해요. 고정식은 아까 피스톤 자체에다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반부동식인 경우에는 지금 이게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피스톤, 이 커넥팅 로드가, 이게 지금 이 아랫부분이 커넥팅 로드죠? 커넥팅 로드의 소단부에 그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를 반부동식이라고 그래요. 반부동식. 그 다음 전부동식.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스 소단부를, 보스나 두 군데 전체를 다 고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고정식은 아까 어디다 고정했죠? 헤드에다, 피스톤에다 고정했고, 보스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반부동식은 지금 이 형식처럼 커넥팅 로드 소단부 쪽에다가, 이게 소단부라고 그랬죠? 소단부 쪽에다가 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전부동식은
피스톤도 고정 않고 보스부에도, 그 다음에 커넥팅 로드에도 고정을 않고 아주 편안하게 그 회전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전부동식이다. 그러니까, 뭐, 사지선다형으로 문제 내기는 아주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거 하나 넣어놓고요. 그래서 피스톤 핀의 고정 방법은 고정식, 반부동식, 전부동식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넥팅 로드. 그 다음, 커넥팅 로드는 뭔가를 연결해주는 봉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지만,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피스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움직이는 것이 이게 바로 커넥팅 로드가 될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서로 연결해 줄까요? 피스톤하고 크랭크 축을 연결해 준다고 해서 커넥팅 로드라는 말을 씁니다. 커넥팅 로드.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를 연결하는 소단부, 이 윗부분을 소단부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교재도 한번 띄워놓고 해볼까요? 안 나오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커넥팅 로드가, 이 부분이 커넥팅 로드라고 했는데, 그 피스톤하고 피스톤 핀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소단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라고요? 크랭크 축, 크랭크 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좀 큰 부분이라고 해서, 커넥팅 로드 대단부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커넥팅 로드의 이 길이는, 이 전체 길이는 피스톤 행정의 1.5에서 2.2배 정도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에서 1.2배 정도 만든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커넥팅 로드 길이하고 행정의 비가 소형차는 1.9에서 2.21대 1, 일반 승용차는 1.7에서 1.9대 1, 배기량이 큰 차는 1.5에서 1.7대 1 정도로 커넥팅 로드 길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뭐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은 크랭크 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관의 주요 부분에 무슨 실린더 헤드, 실린더, 피스톤, 피스톤에서도 피스톤 핀, 그 다음에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크랭크 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크랭크 축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역할 중에 하나가 피스톤은 실린더 내에서 왕복 운동을 하는데 그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만들어줘야 우리가 유익한 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크랭크 축이 되겠습니다. 크랭크 축이고, 그래서 크랭크 축은 크랭크 핀, 크랭크 암, 메인 저널, 밸런스 웨이트라고는 평형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42쪽을 보면, 크랭크 축은 크랭크 핀, 그 다음에 크랭크 암, 메인 저널 또는 메인 베어링 저널, 평형추로 되어 있는데, 크랭크 핀은 어느 부분을 크랭크 핀이라고 하냐면, 아까 커넥팅 로드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접촉돼서 돌아가는 부분이 크랭크 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이게 지금 크랭크 축의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커넥팅 로드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하나, 둘, 셋, 네 개 부분은 뭐가 될까요, 이건 큰 베어링이 실린더 블록에 지지돼서 돌아가기 위한 기초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랭크 핀하고 요 메인 베어링 전원하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이 부분을 굳이 구분을 하면 크랭크 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크랭크 축의 크랭크 핀과 메인 저널을 연결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메인 저널 또는 메인 베어링은 어디라고요? 요 부분이 메인 버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메인 저널. 여기서 실린더 블록에 딱 얹혀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만들다 보면 회전의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이
이건 암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건 암이 될까 안 될까요? 암이 안 되죠. 크랭크핀이 여기는 없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금속을 추가로 이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이건 뭐냐? 회전 방향의 평형을 맞추기 위한 평형추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일 통로라고 되어 있죠. 이 오일 통로가 시린더 블럭에 오일 통로하고 딱 회전하다가 일치가 되면 그때 오일 펌프로부터 압송되어 있는 오일이 이 부분으로 같이 윤활이 돼가지고 마찰을 줄여서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오일 구멍이 되겠습니다. 오일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은 보통 일체로 단조하여 만들고 있으나 소형 기관이나 대형 기관에 사용되는 크랭크 축에는 시린더 수에 따라서 조립식으로 제도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크랭크 축은 그 내부에 윤활유를 크랭크핀으로 보내기 위한 윤활유 통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통로 구멍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구멍이 설치가 되어 있다. 또 앞쪽 끝에는 캠축의 구동을 위한 타이밍 기어. 크랭크축이 이렇게 있다면 엔진이 앞쪽이다. 그러면 이 앞쪽에는 캠축을 캠축은 뭐 때문에 있냐면 뒤에 나오지만 밸브 기구를 작동하기 위해서 캠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캠축 구동을 위한 타이밍 기어 또는 스프로킷 또는 발전기 냉각수 펌프를 구동을 위한 풀리가 설치가 되고요. 풀리. 또 다기통 등 일부 크랭크 축에는 진동을 완화하기 위한 그 앞쪽에 비틀림 진동 댐퍼, 토셔널 댐퍼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랭크 축의 재질보다는 크랭크 축은 회전하는 동안 굽힘 또는 끊어지려고 하는 전단 또는 비틀림 하중에 큰 하중을 받으면서 큰 회전 속도로 고속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중에도 건재해야 되고 그래서 강도나 강성을 가져야 된다. 또 마모가 그만큼 견뎌야 되는 내마밀성도 가져야 되고 또는 회전하는데 정적 및 동적 평형이 잘 이루어져야 엔진의 진동이 그만큼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의 재질로는 고탄소광, 니켈 크롬광, 그 다음 크롬 몰리브덴광을 사용한 단조품이나 강성이 큰 특수주철로 주조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질 세 번째, 크랭크 축의 형상과 점화 순서. 크랭크 축의 형상과 점화 순서는 실린더의 배열과 실린더 수, 크랭크 전원의 수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다음 을 살펴보면, 이건 1, 2, 3. 실린더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행정 기관에 3실린더짜리네요. 이행정 기관은 주로 우리 자동차용에는 거의 많이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이행정 기관 주로 어디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모터사이클 등의 이행정 사이클이 많이 사용하죠. 일부 자동차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사행정 기관 사이클이니까 사행정 기관에서 요런 식으로 이제 크랭크 핀의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는 아까 얘기했던 메인 베어링, 메인 저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랭크 암의 배치와 이건 뭐냐? 실린더가 4개가 있다면 기통이 4기통이다. 그러면 어떤 기통부터 점화를 해줘야만이 크랭크 축이 서로 비틀리지 않고 점화가 일어나면서 크랭크 축에 큰 무리가 안 갈 거냐. 일반적으로 핀을 어떻게 배열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134이나 1243 4기통인 경우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6기통짜리인데요. 6기통짜리는 1번의 실린더가 동력 행정을 하면 두 번째는 5번, 그 다음은 3번, 6번, 2번, 4번에서 동력 행정을 이런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점화 순서, 동력 행정이라고 행정 순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8개의 크랭크 축이 있고 8기통짜리 1625, 8374 해서 점화 순서를 크랭크 핀을 어떻게 배열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보면,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와있죠. J가 뭡니까? 시린더 수의 플러스 1. 이건 뭐야? 메인 저널의 수. 메인 저널이 뭐였었죠? 시린더 블록에 안착이 돼서 크랭크 축이 편안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베어링이 있는 부분입니다. 큰 베어링. 여기 제가 지금 그 평면 베어링을 가져왔는데, 요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물론 자동차의 이제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이것보다는 더 큰 베어링이, 평면 베어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린더 수보다 하나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메인 저널의 수는, 저희는, 그렇죠? 직열매 수평 대항. 단 V형인 경우는 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린더 수를 둘로 나눠서 더하기 1만 하면 된다. 만약에, 여기서 6기통짜리가 있다. 근데 6기통이 메인 저널, 직렬형. 몇 개 있어요? 시린더 수에다가 플러스 1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은 것이 뭐냐? 6기통이다. 6기통 엔진이다. 그럼 직렬형의 경우는 시린더 수에다가 하나 더 하니까 몇 개야? 7개의 메인 저널이 있고, 6기통 정도 되면 승용차에서는 대부분 V형으로 쓸 겁니다. V형인 경우는 시린더 수를 둘로 나눕니다. 더하기 1 하면 3 더하기 1이니까 4개의 저널이, 메인 저널이 설치가 된다.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한 문제인 거 아닌가 싶고요. 여기도 나와 있네요. 6개의 직렬 6실린더 기관의 경우는 7개의 메인 저널이 있게 되고, V형 6기통 기관에서는 4개의 메인 저널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크랭크 핀의 배치. 4실린더 기관은 180도, 6실린더 기관에서는 120도 간극을 가진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여기서는 뭐가 좀 빠졌는데, 앞에 전제가 뭐가 이루어져 있냐. 사행정 기관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사행정 기관을 기본으로 전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 행정 경우는 720도가 아니고 360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행정기관에서 그 중에 4개의 시린더가 있다. 4기통이다. 그런 경우는 크랭크 핀의 각도가 720 나누기 4니까 몇 도가 될까요? 180도가 되겠죠. 180도 간격으로 뭐가 있다? 크랭크 핀이 배치가 되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6기통짜리다. 6기통짜리다. 그러면 6 나누기, 시린더 수 나누기 720이 왜 나왔어요? 피스톤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흡입, 다시 올라가면서 압축, 이러면 벌써 한 바퀴 도는 거죠. 그게 360도잖아요. 그 다음, 동력 행정하면서 180도 돌았죠? 그럼 540도죠. 다시 올라가면서 배기 행정. 그렇게 되면 720도가 돼서 2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2회전에 1회의 동력을 얻는 것이 뭡니까? 사행정기관이 있는 거죠. 사행정기관. 그러니까 6기통 같은 경우는 2회전, 720을 6기로 나누면, 몇 도 각도인가요? 120도 각도로 되겠죠. 그러니까 사행정기관에 4개의 시린더가 있다. 그러면 180도 회전할 때마다 한 개의 동력을 얻는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1, 3, 4, 2 그 순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1, 2, 4, 3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순서인가는 모르지만 180도 간격이고, 6기통인 경우에는 120도 간격으로 된다. 대표적인 게 점화 순서가 아까 1, 5, 3, 6, 2, 4가 있었을 거예요. 1번이 동력 행정을 얻고 나면 5번, 그 다음에 3번, 6번, 2번, 4번. 이런 식으로 몇 도 간격으로? 120도 간격으로 동력을 얻는다. 이건 간단하면서도
나름 시험 문제에 좀 잘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저널 베어링. 저널 베어링은 기관에서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 소단부, 커넥팅 로드 대단부와 크랭크 핀, 크랭크 축 메인 저널과 지지부 사이에는 베어링이 설치가 된다. 이와 같이 기관에서 축의 회전 운동을 받으면서 지지하는 베어링에는 보통 평면 베어링이 사용된다. 베어링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볼 베어링도 있고, 막대 형식의 롤러 베어링도 있고, 또 롤러 베어링이 뭐 바늘처럼 생겼다고 해서 니들 롤러 베어링이 있고, 롤러 베어링 중에 또 테이프가 됐다고 해서 테이프 롤러 베어링 등등이 있는데, 그런 볼이나 그 다음에 어떤 롤러를 이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평면을 위에서 그 축이 돌아가도록 회전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평면 베어링이 어디에 사용된다? 자동차용의 크랭크 축의 메인 저널이나 또는 커넥팅 로드 대단부라고 하면 크랭크 핀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널 베어링이 그 평면 베어링으로 사용되고, 그러나 지금 아까 피스톤하고 커넥팅 로드를 연결해주는 피스톤 핀에 어디다 고정하냐에 따라 세 가지가 있었죠. 고정식, 반부동식, 뭐 전부동식이 있었는데, 이때 전부동식을 제외한 두 가지는 반드시 한 군데만 고정을 하니까 움직여야 되겠죠. 움직일 때 여기처럼 평면 베어링이 이렇게 서로 180도가 이렇게 분리가 된 게 아니고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베어링을 쓴다. 그걸 분할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180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분할형. 그 다음에 이걸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부시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평면형 베어링인 경우에, 조금 전에 이 평면형 베어링, 여러분들이 지금 색깔이 잘 표시가 될지 모르지만 우선 봐도 주철은 아니까, 일반 철은 아니고 뭘까요? 알루미늄 합금, 켈멧 합금, 화이트 메탈 등등이 사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재질에 대해서 몇 가지가 지금 소개가 됐네요. 그거 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화이트 메탈이라는 게 있고, 이 화이트 메탈은 주석, 납이 주성부이다. 주석하고 납이 주성부로 되는 것이 화이트 메탈이다. 그 위에 안티몬, 아연 등을 포함한 백색 베어링의 합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메탈은 주로 주석하고 납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재료적으로 부족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켈멧 합금은 구리가 주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구리가 주성분. 그다음 켈멧 합금에 관한 내용이 좀 나왔고요. 아까 화이트는 주석과 납이라고 그랬죠. 알루미늄 합금은, 이건 알루미늄이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성분을 하고 주석이나 구리 등을 서로 합금한 것이 알루미늄 합금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식성, 여기 식자는 뭐냐면 부식을 방지하는 여기서 내식성, 내필요성이 우수하며 화이트 메탈과 켈멧 합금의 이점을 겸비한 재료로서 최고나 많이 사용한다. 이것도 알루미늄 합금의 평면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네. 플라이 휠 45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데요. 기관의 사이클 과정에서 회전하는 동력을 발생하는 것은 동력 행정만이고, 나머지 세 개의 행정, 즉 흡기, 그 다음에 압축, 배기, 이 세 가지 행정에서는 동력을 발생은 못하고 이미 발생한 동력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두 바퀴를 회전하는 동안 사행정 기관인 경우에 한 번만 동력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관성에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미 발생된 동력을 소비하는 그런 행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 행정에서는 동력 행정에서 생긴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력 행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일시 저장했다가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플라이 휠이라고 합니다. 이 플라이 휠은 보시다시피
꽤 큰, 원반 모양으로 꽤 무거운 주철재로 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이휠은 원판 모양의 주주품으로 기계 가공해서 만들고 그 바깥 둘레에는 이런 기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이 기어를 링기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링기어라고 하면 서로 물리고 있는 기어 중에 좀 크게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다라고 하면 큰 부분의 기어를 링기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링기어하고 그 큰 기어하고 작은 기어, 물려있는 작은 기어를 피니언 기어라고 하는데 이 링기어는 어느 때 우선 열박음으로 여기 안에 끼워져 있습니다. 플라이 가장자리에. 근데 이 링기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시동 모터의 자동차를 시동하기 위해서 시동 모터를 키를 돌리게 되면 시동 전동기의 피니언 기어가 뒷부분에 대기하고 있다가 앞으로 나오면서 링기어하고 물려서 접촉을 해서 그때 기동 모터가 이 플라이휠을 돌리면 플라이휠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크랭크 축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크랭크 축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바로 뭐가 움직일 수 있다? 피스톤이 실린더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혼합기도 흡입을 하고 또 압축이 끝나고 나면 전기적으로 불꽃을 점화시켜서 실린더가 한 개 내지 한 두 개 정도만 점화를 해도 바로 전체적으로 회전이 원활하게 4개의 실린더가 곧바로 점화가 된다고 하면 시동 모터는 일을 하지 않고 빠져나와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계속적으로 엔진은 회전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이 플라이휠은 사양전기관에서 동력 행정 위에 흡기, 배기 또는 압축 행정에서 동력을 갖다가 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주위에 뭐가 있다? 링기어가 있는데 링기어는 시동 모터의 피니언 기어가 여기에 물려서 엔진을 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링기어가 있고 플라이휠의 뒷면은 클러치의 마찰면으로 이용되고 있다. 근데 여기 앞쪽에 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동 변속기인 경우에 플라이휠의 뒷면은 클러치의 마찰면으로 이용되고 있다. 만약에 자동 변속기 같으면 자동 변속기도 플라이휠이 있는데 클러치가 없으니까 클러치의 마찰면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은 이 앞쪽에 수동 변속기라는 말이 좀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플라이휠 구조를 나타내는 것인데 플라이휠은 관성력을 크게 위해서 바깥쪽 둘레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재질은 주철 또는 강이며 플라이휠의 무게는 실린더 수가 많거나 고속 기관이 될수록 이게 무거워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엔진이 실린더 수가 많아지거나 커지면 같이 좀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실린더 수가 작거나 기통수가 작거나 그런 경우에 더 기통수에 비해서 더 반비례하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브 장치가 나오는데요. 밸브 장치는 기관 작동에 알맞은 시기에 연소실내로 혼합기를 알맞은 시기가 뭘까요? 피스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이 두 가지가 일을 합니다. 흡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직립형인 경우의 얘기입니다. 기관이. 그 다음에 동력 행정도 할 수 있는데 이때 알맞은 시기라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만약에 흡입을 한다. 그때 외부의 혼합기를 흡입하기 위해서 밸브가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밸브 있네요. 밸브도 하나 준비했는데 이 밸브가 어디에 딱 밀착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열린다는 얘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밀착되어 있다가 열린다. 근데 이 열리는 시기를 피스톤에 움직이는 그 연관성하고 맞춰주지 않으면 기관으로서의 동력을 얻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나오는
DOHC형의 그 밸브 시스템은 피스톤의 움직이는 그 행정하고 그 다음에 밸브가 움직이는 게 서로 틀려지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 밸브의 부분이 밸브가 실린더 이 헤드 부분하고 지금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서 닫히고 내려가면 뭐 한 번 행정에서는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고급 요즘 나오는 고속형 엔진은 이게 만약에 어떤 이유인가 모르지만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는 상승하는데 밸브가 내려왔다? 어떻게 될까요? 이 밸브는 그냥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엔진은 그냥 바로 시동이 꺼지고 엔진이 많이 잘못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실린더 헤드를 분해를 해서 이 밸브까지 교환해야 되는 그런 그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시는 타이밍 벨트라고는 그 벨트는 고무 제품으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체인이 아닌 이상은 일정한 주기마다 영구적인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교체를 안 해주면 교체 시기를 지나서 끊어지게 된다면 피스톤의 행정의 움직임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감에 따라서 밸브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끊어지게 되면 같이 움직이지 못해서 밸브가 휘어지면 헤드를 교환해야 되는 또는 심한 경우 피스톤까지 교환한다. 그러면 엔진의 많은 부분의 정비를 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그 타이밍 벨트라는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알맞은 시기 이게 이제 타이밍 적절한 영어로는 타이밍이라고 보겠습니다. 알맞은 시기에 연소실내로 혼합기를 흡입하고 연소가스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서 밸브가 필요한데 밸브가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 어떤 밸브? 흡기 밸브하고 배기 밸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밸브 장치는 밸브와 밸브 기교를 작동시키는 장치를 말하는데 밸브 장치는 밸브 스프링 여기도 보니까 밸브 스프링 제가 가져왔네요. 아마 이 차에 맞는 밸브 스프링 같아요. 이 엔진에 맞는 밸브 스프링이 있고 밸브 시트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밸브 정사면이 이제 밸브 시트거든요. 밸브 시트하고 실린더 그 헤드 쪽하고 이렇게 딱 밀착이 딱 되도록 되어 있어요. 밸브 시트, 그 다음에 밸브 옆에 있는 밸브 가이드, 그 다음에 밸브를 눌러주는 로커암, 캠축과 타이밍 스프라킷, 타이밍 벨트 및 크랭크 축, 타이밍 스프라킷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피스톤이 움직이는 그 어떤 순간하고 밸브가 움직이는 순간을 두 가지를 동시에 맞춰주는 것이 뭐냐? 타이밍이다라고 보면 돼요. 피스톤을 움직여주는 축은 뭡니까? 크랭크 축이 될 것이고 밸브를 움직여주는 축은 뭐가 될까요? 캠축이라는 캠샤프트가 될 겁니다. 캠축 두 가지를 동시에 잘 연계해서 동작이 되어야 시동도 걸리게 되고 또는 시동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조금 틀리게 되면 출력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는 어떻다고요? 아까 파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랭크 축이 한 번 회전하면 캠축은 크랭크 축이 2회전하는 동안 캠축은 1회전만 하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밸브의 개폐기구. 밸브 개폐기구는 밸브 배치와 캠축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오버헤드 밸브식과 오버헤드 캠축식이 있는데 오버헤드 밸브 말 그대로 헤드 위에 밸브가 있다. 요즘에 사용되는 자동차용 엔진에는 오버헤드 밸브가 거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헤드 밸브 타입에서 O 앞에 HV를 써서 OHV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버헤드 캠축. 아마 여러분들 OHC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오버헤드 캠샤프트 타입 OHC. 근데 좀
SOHC라는 게 있죠. SOHC. 그건 뭐예요? 싱글 오버헤드 캠샤프트. 그러니까 헤드에 캠축이 있는데, 밸브를 열리고 닫히기 위해서 캠축이 있는데 캠축이 하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시린더 하나에 흡기 밸브 하나, 배기 밸브 하나, 이런 식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SOHC 말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싱글 오버헤드 캠샤프트 타입, 그래서 SOH, 소치라는 말을 쓰는데 좀 줄임말 쳐놓고는 좀 잘못된 용어 아닌가 싶어요. 그냥 SOHC라고 해주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캠축이 두 개 있는 것을 더블 오버헤드 캠축식 해서 더블 오버헤드 캠샤프트 타입에서 DOH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DOHC가 아주 장점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엔진이 개발되면서 이 차는 DOHC식입니다, 엔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 엠블럼에다가, 옆에 그 자동차 옆에 엠블럼에다가 DOHC를 별도로 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거의 많은 그 자동차용 엔진이 DOHC가 많아서 요즘 그렇게까지는 다른 것 편의사항이나 고급사항에 있어서 뭐 DOHC까지 붙일 그런 그 여력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해야 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자, 밸브 장치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됐는데, 이건 오버헤드 캠샤프트의 경우에 밸브 장치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캠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로커암이라는 게 있고요. 로커암이 있고, 로커암 끝부분에 이 밸브를 눌러주는 요 밸브, 이런 식으로 됐겠죠. 밸브를 눌러주고, 밸브가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밸브가 눌려져서 열린 다음에 닫히는 건 무엇에서 닫히냐? 캠축이 그 볼록 부분이 지나가고 나면 이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스프링이 꽤 그 장력이 꽤 큽니다. 이 지금 소형차 엔진인 경우도 이 정도인데 대형차 같은 건 훨씬 더 크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여기 타이밍 벨트는 뭐냐? 캠축하고 크랭크축하고 유기적으로 그 서로 맞춰야 되는데, 그때 알맞은 시기에 서로 동작을 하라라고 해서 타이밍 벨트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 벨트가 아니고 요즘에 조금 좋은 차들은 뭐가 있어요? 체인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이거는 타이밍 체인. 이렇게 해서 오버헤드 캠샤프트의 그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캠축의 구동기구. 근데 여기서 크랭크축의 회전 속도를 V, 캠축의 회전 속도를 VC라고 하면 V분의 VC는 아까 어떻게 나왔죠? 크랭크축이 2회전을 할 때 캠축이 1회전을 하니까 2분의 1이다. 어느 경우에? 사행정기관 사이클인 경우에. 여기도 사행정기관이라는 말이 먼저 앞에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구동 방법은 기어로 구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기어는 소음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일부 사용하지만 체인이나 벨트 구동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건 뭐 밑에 있는 기어 구동식, 체인 또는 벨트 구동식은 별도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는 캠축과 그 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48쪽을) 보시면 캠축에는 흡기 밸브와 같은 수의 뭐가 있어요? 캠이 있어요. 그래야 밸브를 동작을 시켜주니까 점화 순서와 개폐 시기에 따라 알맞은 위치와 각도로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캠축은 크랭크실 또는 시린더 헤드에 설치되어 캠 위에 오일 펌프와 배전기 구동기어, 연료 펌프, 구동캠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캠축은 원래 일은 흡기 및 배기 밸브를 구동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 축에다가 일부는 뭣도 쓴다? 배전기라고 하는 전기를 나눠주는 점화장치에 배전기를 구동기어도 쓰기도 하고, 연료 펌프를 구동하는 캠도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캠축은 휘어지는 게 있다면 밸브 개폐시나 밸브가 들려지는 양이 틀려져서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므로 충분한 강도와 내마멸성이 좋아야 된다. 캠축의 재질은 특수주철이나 중탄소감을 사용하고 특히 내마멸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표면은 경화 처리한다. 그 다음 이제 캠의 형상은 원호와 이것에 접촉하는 직선 또는 곡선을 조합한 것을 사용하고 다음 그림과 같이 접성캠, 그 다음에 오목면캠, 볼록면캠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네, 밸브 장치 중에 뭐 가장 그 끝에서 일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밸브가 되겠죠.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밸브, 그림으로도 그려놨는데, 이 밸브는 이 끝부분이 스템 엔드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뭔가가 이렇게 눌러서 요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스프링이 이렇게 있죠. 스프링이 있고 스프링 안에 밸브 스템이 이렇게 끼워져서 이 스프링에 의해서 항상 밸브는 밸브 시트에 닫혀있게 됩니다. 닫혀있게 되는데 이때 이 홈은 뭐냐, 여기에 키가 끼워져서 평상시 빠져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밸브 홈이고, 그 다음에 기둥을 나타내는 것이 밸브 스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밸브 면이 되고 밸브 페이스, 그 다음 밸브 헤드면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밸브의 그 구조가 여러분들 아마 그 교재에 보면 51쪽에 좀 표현이 되는데요. 밸브 헤드가 많은 열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연소실에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밸브 페이스는 일반적으로 뭐 이 각도가 몇 도냐? 이 각도가 여기 보니까 30도 또는 45도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밸브면의 각도는 45도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브의 양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밸브 양정. 밸브 양정은 뭐냐? 밸브가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그걸 밸브 양정이라고 합니다. 그 밸브가 열리는 높이인데 그 높이는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될까요? 밸브를 스템을 누르고 있는 밸브 스템을 이 부분을 눌러주는 캠이 있어요. 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캠이 이런 캠이 있다. 이게 축이고, 그러면 이 높이만큼 어떻게 될까요? 이 H 높이만큼 밸브가 열리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 밸브 리프팅 또는 밸브 양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밸브의 구조까지 해서 밸브 장치까지 해서 이 3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